자, 첫 번째 주제는 사드 비용 청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10억 달러 사드 배치 비용 요구로 대선판이 갑자기 요란해졌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뭐 이런 입장인 듯 하고요.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사드 찬성 입장을 내놨던 후보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차 TV 토론에서도 논쟁이 한번 벌어졌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막 여쭙는 우리가 것입니다.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좀 길게 들어봤는데 역시 문재인 후보는 거 봐라 어떻게 할 거냐. 안철수 후보는 그게 아니고 하고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곤란한 게 아마 안철수 후보 같아요. 사실 사드 문제를 갖고 찬성 쪽에 기울었다가 요즘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반대로 기울었다가 입장이 이제 찬성적으로 기울었어요. 저도 혼동됩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 답변하기가 가장 곤란한데, 자, 안철수 후보 진영인 안기옥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요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적을 한 것이 사드 배치를 무조건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찬성을 해 놓으니까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져서 저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안철수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한 무슨 안보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입장이 지금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지금 느닷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고. 근데 그것은 우리 국방부는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 그 계산서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는 부지만 되고 모든 비용, 설치 비용, 운영 비용은 다 미국에서 해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느닷없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합의된 사항도 무시하고 말씀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는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네. 라고 얘기하기로 했지만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그거는 거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미 정부 당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비용 문제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입장이 바뀌었다든가 입장이 곤란하다든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사드에 관한 문제를 전임 정부에서 합의를 할 때 혹시 이명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니냐, 오히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그거를 제대로 오픈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네. 의심도 들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추가 질문 좀 하나 좀 더 드릴게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건 2번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심상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미국과 사드 배치 비용 문제가 협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성주에 이미 지금 배치가 진행 중인데 이거 철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또 다른 또 협상의 문제겠죠. 그거는 이제 뭐 현재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 토론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예. 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제 집권을 해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은 또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좀 느닷없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 게 예. 잘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TV 토론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쪽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진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넘겨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추가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사실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건 궁금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드 배치는 물론 10억 달러 비용 부담까지 그럼 국회 비준 내용에 붙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럼 국회 비준이 나왔을 때는 10억 달러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들리거든요. 그 사드 배치 문제는 저희가 일관되게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조 넘는 금액을 한국 정부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합의됐던 내용하고 다른 그렇죠. 내용이지 그렇게 않습니까? 나옵니다. 그런 변화된 환경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서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합의 내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예, 예. 번복하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앞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면서 뭐 FTA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던 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후보가 그냥 입장을 변경해서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당론 변경도 의원들의 그런 연명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예. TV 토론에서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그다음에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일관되게 10억 달러 비용 청구를 계속 주장을 한다면 그 내용 역시 국회 비준 사항에 들어가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뭐 정치는 생물과도 같고요. 그다음에 예. 외교도 결국은 그 협상에 나온 분들이 그 얼마나 국익에 우선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FTA도 마찬가지지만 사드 배치 문제도 다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5월 9일 대선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과제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숙성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국익에 우선하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접근하는 것 또한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드 배치가 원래부터 이제 미국의 주장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하나의 이유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가 중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란 인물이 워낙 예측하기가 어려운 인물인데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두 번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게 난데없는 몽을 청구서를 받은 느낌인데 자, 박성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말처럼 트럼프의 발언이 외교적 흔들기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외교적 흔들기고 어떤 협상용 같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진짜 노리는 거는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보지만 저도 똑같이 봅니다. 분명하게 이번에 확인되는 건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 보이던 행태와는 네. 달라요. 저는 정치인이라고 이해하면은
우리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사업가로 봐야 되나요? 사업가와 장사꾼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가 2번씩이나 얘기를 해놨지만은 이제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0일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하고 내놓은 얘기들 별로 없어요. 느낌과 선입견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계산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예. 막 쏟아붓다가 협상에서 결국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일부러 미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일부러 다른 뭐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워싱턴 타임스까지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정작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방부, 미국의 국무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도 안 해요. 또. 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에요. 저거 아닌데 대통령이 왜 저러지?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봤듯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좀 공박하는 장면도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사드 반대할 때 미국에서 비용 청구할 거라고 하는 예상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니거든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가 던지자마자 넙죽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스스로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예. 지금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호들갑 미안합니다. 저는 호들갑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호들갑 떨거나 이게 흔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5월 9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얘기하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사드 배치를 얘기했을 때 한미 양국 간에 맺었던 협약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소파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파의 규정이 어떤 무기든지 부지와 기반 시설은 우리가 되지만은 무기와 운영과 관련된 무기 들어오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소파 규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방위비 분담액도 최대 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4%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방위비 분담하는 게 9,200억 정도 되거든요.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 1조가 늘어난다고 하는 현상, 그걸 소파에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정말로 걱정할 것은 트럼프의 한마디에 막 선거 막판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저런 막무가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아직도 우리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럼 미국에게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가장 긴급하게 풀어야 될 현안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일본 아베거든요. 보세요. 트럼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다가 당선인이 되자마자 아베가 직접 달려가서 정말 굴욕 외교하고 왔죠. 네. 우리 얼마 투자하겠다, 미국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또 쫓아가가지고 별장에 가서 이틀 동안 회담하고 왔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굴욕 외교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실리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림수가 뭐냐고 질문 드렸는데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 답변을 제가 볼 해주셨어요. 때는 지금 또 얘기하시죠. 말씀 전에 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전략이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한 표현을 쓰면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결국은 이번의 발표가 무슨 언론을 통해서 했고 계산되지 않은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내를 드러낸 거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런 기조를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가볍게 보는 것이고요. 적어도 특히 안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분들은 이런 미국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발언들이 나오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좀 박성규 드려야 되겠죠? 위원장이 해명하실 거예요. 제가 좀 답을 드려야 되겠죠? 예, 예. 우선 사드를 졸속 추진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신 새누리당에서 예, 예.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 추진한 건 아니죠. 3년 넘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알리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을 속이는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실망하고 좀 그쪽에서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거친 언사. 좀 과한 표현이다. 예, 말씀하셨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장사꾼이라고 하는 표현 왜 과합니까?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철저하게 실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잠깐만. 장사꾼이라는 표현이 과하지나가 저 하나 아니면 더 미치광이라는 얘기할게요. 표현이 그러셨나요? 두 개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외교적인 용어예요. 매드맨 스트레치지라고 하는 이른바 협상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이게 외교적으로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통용이 되는 예, 말입니까? 그럼요. 통용이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 저는 두 번째가 김현 민주당 대변인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얘기해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가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첫 번째가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 국가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 주권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네.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는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공식적으로 10억 불에 대한 비용 청구를 요구를 한다면 우리 정부, 차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파 협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얘기가 저희가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나머지 비용을 대는 것이다라는 게 협정에 나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협정에 규정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파 협정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곧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규정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180일 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외교 정책은 한 6개월 정도 기간 필요합니다. 근데 180일 있다가 나타나면 그럼 180일 있으면 무조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은 그 소파 협정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장래를 향해서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국회 비준 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우리가 지금 거치지 않았는데 예. 국회 비준 동의라고 하는 건 이제 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외국과의 그런 뭐 조약이나 협상 같은 것들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보자 이런 예, 거 예. 효력에. 그런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이렇게 우려했던 협정을 전부 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식의 어떤 그 방어 논리를 항상 생각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런 행보 자체가 뭐 전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다른 게 좀 더 무게를 더 두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정말로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힘이 센 나라에서 뭔가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조금 약간 그 힘이 없는 나라에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식의 일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그 점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지 실제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걸 전혀 방어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분 쭉 다 얘기 들었는데 뭐 이 사드 배치 비용 자체 문제는 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사실은 이 관련돼서 흥미로운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입장이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좀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흥미로울까요? 아니면 의심장할까요? 뭐냐면 이 사드 배치 비용 청구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중에 가장 구체적인 공약 사항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제가 박성규 위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건 뭔가 바라기 때문인데 우리가 셰일가스,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이 문제 무마시킬 수 있다. 이런 공약성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인식인 것 같아요. 뭐 그 셰일가스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방식은 이른바 장사적인 계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사꾼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주는 것 그런 측면인데 저게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미국은 뭐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구체적으로 저것도 뭐 실무적으로 검토되거나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단계까지 간 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다만 저렇게 미국의 실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정부에 우리도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주는 앞으로의 기본 자세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하고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 정부는 본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이른바 대형의 입장에서 세계 질서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부분에서 미국이 지원도 하고 투자하고 했던 것이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던 패턴이거든요.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죠. 조금 전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소파 규정 미국 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개정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질서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될 거죠. 트럼프도 잘 알 거고 주변의 참모들도 잘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주제를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요즘에 보수층 표심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오는 말이 홍찍문에서 안찍문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뭐 뜻은 시청자분 다 아실 겁니다. 홍찍문은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거고 안찍문은 안철수를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한다. 이게 홍찍문에서 안찍문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자, 노영희 변호사. 네.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즘에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심상치 않은 거 분명히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그 샤이 보수층의 그런 표심을 많이 잘 건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특히 네.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지금 흔들리는 것을 잘 파고들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다가가야지 사람들이 딱 인식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찍으면은 뭐 문재인 된다 그랬다가 또 뭐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 된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누구 찍든 간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밖에 사실 안 들려요. 근데 그렇죠. 과연 전제는 그렇게 됩니다, 또.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사실 그렇진 않죠. 그건 뭐 대선 결과를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에게 안철수 주지 말고 나에게 표를 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층에 대한 그 지지 세력이 나에게 확고하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주변 상황이 바뀌고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 같은 것들을 보이면서 뭔가 조금 그 안정감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설명을 듣고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셨지만 요즘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SNS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이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밖에 안 보이더라. 또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오니까 홍준표만 반겨주더라.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 자체 분석으로서는 오늘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보수표를 80%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이 3자 구도에서 이기는 대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발언.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받았던 그 득표의 80%만 받아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께 어떤 질문이 궁금한가 그러는데 이런 질문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승자가, 전 대통령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냐. 자, 박성규 위원장님. 네,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80%만 나에게 표를 주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겠다는 그 의미죠. 산술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다른 말은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파고 좌파고 보수고 진보고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파면에 있어 구속까지 가는 것도 이것까지 정당하냐 아니냐의 부분은 이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대선에 나와 있는 분들 또 모든 대한민국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잘못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후신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정말 이 잘못 처절하게 통찰하게 반성한다. 그러나 이 반성이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 잘못 극복해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승자가 아니라 잘못을 극복하고 그 극복된 토대 위에서 실망시켰던 것까지 더 갚아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런 측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저런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홍준표 개인에 대한 지지 이 여부를 떠나서 무너진 보수,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로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지형에서 그래도 건전한 야당이라도 형성이 돼서 균형과 세력 균형을 맞춰서 양날개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가 좀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른 측면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쪽에서 빠지는 것만큼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듣다 보니까 그럼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보수가 지금 그런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근데 반성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 반성하셨다는 거예요? 반성했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왜 하나도 안 보이겠어요? 새누리당에서 그야말로 이거 안 된다. 아직도 친박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안 되겠다 해서 뛰쳐나간 분들, 바른정당도 그 같이 있었던 분들의 가장 통렬한 반성의 모습이고요. 홍준표 후보 포함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거 털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거기에 많은 분들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당원권 정지들 포함해가지고 중심에 섰던 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당을 나가야 했던 이런 상황까지도 그렇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를 최대한의 반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보는 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반성을 전제로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지표로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 밉지만 당신들 잘못한 거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바로 서서 안보 불안 국가 주권을 가지고 주권이 흔들리는 이 불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내봐라. 거기에 이제까지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져봤었는데 이제는 당신을 좀 믿어도 당신에게 힘을 줘봐도 그리고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저 김현 대변인께서 질문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질문을 겸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얻었던 표의 80%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대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분석으로 해서 앞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연구소에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아직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역시 홍준표 후보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에 아주 그냥 대담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라고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는데 그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반격을 좀 하셔야 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간 것도 하나의 그런 그 반성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는 약간의 비아냥과 빈정거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말로만 그쳤고 제대로 한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성이라고 보세요? 제가 하나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노 변호사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통렬한 반성입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런 아니면, 상황에서 정당의 문을 닫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게 아니고 어디까지가 통렬한 기존의 반성이에요? 보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이 작금 사태가 오기까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식의 설명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이 취할 스탠스를 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홍준표 후보 그동안에 보여주신 태도는요. 막말, 다른 그 후보들에 대해서 막 비아냥, 폄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유권자들이나 알겠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 주제는 박성규 위원장 말까지만 말이에요. 듣고 제가 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되시죠? 후보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좀 공격을 많이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 말씀 잘 주셨는데요. 통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들만이,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표를 던져서 탄핵이 됐습니까? 자기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일에 힘을 더했다고 하는 것만큼 통렬한 반성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얘기한다면 가장을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비아냥거리고 또는 뭐 어디 가서 말을 이렇게 하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에 관련된 문제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냐면은 이 앉아있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개별적인 판단도 있지만은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막말 때문에 속상하든지 그건 결과는 그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왜 욕을 합니까? 왜 블랙리스트 가지고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실장이 구속까지 돼야 돼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냥 인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배제시켜 이거거든요. 근데 배제시킨다고 하는 논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 부분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통렬하게 반성을 했는지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반성의 토대에서 가는지 안 가는지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표를 주시는 거 보면 판단이 되겠죠. 국민의당 진영도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메이커다. 그리고 이미 넘어섰다. 자, 이거는 글쎄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지 않을까요? 글쎄, 홍준표 후보가 뭐 자체 조사라 그러는데 그건 뭐 알 길이 없고요. 예, 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율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조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투표 이제 뭐 선거가 뭡니까? 우리가 사전선거는 이제 4, 5일 남았고, 본선은 한 9일 남았는데, 10일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우리 후보 진영에, 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주제를 본래대로 와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엄격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비호감도에서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토론만 했다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막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왜 오르는 걸까요? 자, 여기 나와 계신 내분 앞에 판넬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지지율은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언뜻 보면은 토론회에서 굉장히 이 화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막말 절대 안 하는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데 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각자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한번 써주세요. 자,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정도의 후보가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는 게 통상적인 일일 것 같은데 지지율상으로 보면 최근에 굉장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자,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앞에 좀 걸어주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가 먼저 오셨는데 어떤 걸 쓰셨나요? 저는 이제 탄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락은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 샤이 보수층들이 좀 약간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식의 공약을 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홍준표 후보가 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샤이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요, 공약입니다. 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잘 읽어보고 들여다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그 보수층들이 원하는 내용의 공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던가, 이제 뭐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건데, 네. 사실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더 심각한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고 이건 문제가 상관없고, 그건 별 문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샤이 보수층으로 하여금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 대변인께서는 어떤 이유를 쓰셨나요? 기본적으로 대선이라는 큰 선거는 네. 지지 기반과 정당의 의석수를 부정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의 의석수가 119석이고 자유한국당이 94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 소위 말하는 TK와 PK의 지지 기반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당하다라는 그래서 건가요? 그 자유한국당과 이제 그 바른당 같이 합치면은 30에서 40%가 소위 우리나라의 보수층이 지지하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94석의 기반,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를 했다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호남 정당을 기반으로 한 안철수 후보가 그 정체성과 공약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좀 진보적인 분들은 정의당으로 좀 빠지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적인 분들이 볼 때는 뭐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건 기왕에 안 되겠지만 소신 투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의석을 통해서 지지 기반 자체가 워낙 넓게 있기 때문이라는 네. 분석을 해주셨어요. 안기호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대리만족이라 그러나요? 막 네. 이렇게 시원한 말 한마디씩 그게 거친 말이고 욕먹을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은 정말 대선 후보 답게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점잖고 걸러진 필터링 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막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약간 막말성 발언이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거 건가요?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정말 투표장에 들어설 때는 원래대로 이성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장께서는 어떤 이유를 쓰셨나요? 뭐 전 두 가지 썼죠. 분명한 소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색깔에다가 그 일종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실패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김현 저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조직 맞습니다. 조직의 힘도 있죠. 그러나 그 조직을 얘기한다면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더한 지지율이 저만큼 나오면 안 됩니다. 저거 배 이상은 나와야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실패를 민주당에선 야당에선 보수의 실패,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괴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 보수의 실패라고 하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었던 정말로 보수연했던 사이비 보수들의 실패입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무엇보다 안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실리를 취해 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른바 지나치게 노조와 관련돼 있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북한의 경도돼 있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을 좀 하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에 다가가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를 든다면은 강성 귀족 노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어떤 분들은 3%밖에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기업을 경험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누구도 얘기를 잘 못 꺼내는 문제예요. 전교조의 문제에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은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주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대체해서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권까지 인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좀 기댔었는데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하면서 안철수 후보 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회의론이 들면서 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힘이 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안교위원회에서 긴급 발언을 좀 하셨어요. 우리 박성규 위원장님께서 뭐 1번은 그렇다고 치고 안철수 실패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실패가 너무 저도 용어를 고민했는데 좀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도로 너무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국정농단 사태로 이렇게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금 뭐 보수 진보 이념 논리를 지금 펴서 네, 이렇게 프레임을 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작년에 우리가 국민의당 5%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민주당을 넘어서는 그런 정당 지지율을 주신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도 다당제로 양반대의 구도를 깨고 다당제로 정말 국민들의 그 다양한 그런 생각과 환경과 그런 이념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좀 바꿔주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패 잘못했습니다. 지금 후진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는 저희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하고요. 홍준표 관련해서는 요 내용만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이 됐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슈 주도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탁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사실 동성애라든가 사형제 이런 문제는 사실 우파 진영에서 말을 하고 입장을 내기가 참 애매한데 아주 과감하게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홍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뭐 유권자분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자, 홍준표 후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한 명의 주목되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요새 아마 정치 인생 일에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닐까도 싶은데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10%까지 근접하고 있구나라는 걸 막 느껴지는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자신감 넘치는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 대선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다.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아마 5월 9일 투표할 쯤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즘 대선 후보들 발언 들으면 서로 상대방 후보를 제낀다고 계속 그런 얘기들 쭉 하시는데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더군요. 어대문이어서 그 소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봤더니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니까 그렇다면 소신껏 심상정이라도 찍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 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 자, 이거는 어떤 이유가 깔려 있을까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다른 후보들과 비교되는 분명한 선명성이 지금 이 상황 이 혼란스럽고 애매한 이 대선 전국에서 좀 사람들에게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어대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하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대문이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 심상정 후보가 주장한 내용대로 가게 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요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대문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정말 박근혜 정부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그 노동에 대한 가치라던가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대선 후보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정석적인 프레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매우 산뜻하고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얼마나 다른 후보들이 그 제대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면 심상정 후보가 그냥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불구하고 마치 엄청나게 훌륭한 것인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의원님. 지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겹친다는 얘기를 좀 나왔는데 8% 정도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10% 올라갈 경우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좀 가져오는 측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후보 막판에 이제 지금 예,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4일, 5월 5일이 이제 사전 투표일이고요. 그리고 5월 9일까지 내다보면 9일 남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남겨져 있고, 5월 4일 이후에는 그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투표 당일날의 그 분위기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대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문재인 후보와 선대위에서는 투표를 해야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언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투표의 문제가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 겹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겹치긴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대선이 촛불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고요. 압도적인 표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지만 지금 대통령의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와는 다르게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바른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국민의 열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가 결과치로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안교욱 위원장께서 조금 지지율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까 말한 대로 부진합니다. 지지율상으로 보면 많이 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든 반등을 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탕으로 심상정 후보로 표가 가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대세론을 위협하는 안철수 후보가 다시 도약을 한다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그 방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객관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터에다가 우리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면 힐러리가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다 힐러리가 100%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하는 데는 없었는데, 오직 한 군데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한 데가 있었죠. 구글 트랜스 분석,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같거나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왔다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조율 과정, 여러 보수 진보, 저는 사실 보수 진보 갖고 싸운다는 게 이번 대선에서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거 보수 대표 뽑는 거 아니고 진보 대표 뽑는 거 아니고 국민의 대표 뽑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어떤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새롭게 세우느냐 하는 이런 선거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조율 과정을 거쳐서 정작 투표 당일에는 다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양강 구조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땅히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나 우리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또 원상태로 찾아가시겠죠.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그걸로 주제를 넘어가죠. 심상정 후보 관련해서 또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저 짧게 한마디 할까요? 예, 짧게 하시죠. 텔레비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심상정 의원 10여 년 넘게 왔는데 저렇게 얼굴이 좋았던 기억 별로 없어요. 최고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대로 놓고 보면은 저도 진보 보수로 대한민국 구분하는 방식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도 그 구분으로 치러지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정당 가운데 자기 색깔을 가장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정당이 심상정 후보가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저런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자기 원칙을 주장하는 거 중요하죠. 선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선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왜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의 가능성이 미안하지만 높지 않기 때문에 원칙들 얘기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를 할 수 있죠.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얘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저만큼의 득표까지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 역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받았던 득표율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2명의 약진하는 후보 얘기를 쭉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답답한 후보 2명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TV 토론만 했다면 지지율이 빠진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안철수 후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를 이 안규혁 위원장께서 뭐 그쪽에 계시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인터뷰에서도 토론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싸움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당신의 그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에는 잘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토론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지지율 상승으로 급등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 문제 막 이런 것에 엮이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좀 이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려갔던 게 반등이 안 되는 이런 거지. 이제 남은 또 2번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남은 거 아니고? 한 번 남았죠. 사회 교육 분야에 한 번 남았는데 그건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국면에 들을 때 유세할 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호랑이 목소리인가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아주 우렁차게 내는 목소리를 보이는 반면 토론만 가면은 소위 말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아주 작은 모습에서 일부에서는 조금 글쎄요.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초딩 목소리 같다라는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비교한 영상이니까 시청자분께서 한번 보시죠. 개파 패권주의가 망친 나라 국민 대통합정부로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자, 지금 준비한 영상 2가지를 비교해서 보셨는데, 노영희 변호사. 저런 토론회 이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패러디한, 여러 가지 패러디한 영상물이나 무슨 이게 포스터 이런 게 많이 돌고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 진짜로 저런 안철수 후보의 유세와 토론의 다른 모습 때문에 보수층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셔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후보이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느 후보 못지않게 청렴하고 결백하고 합리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정을 잘 운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정치 구단들하고 좀 다른 것은 이분이 그렇게까지 프로 정치꾼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나 그런 소심함, 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 차리는 이런 것 등을 무조건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목소리도 바꾸고 여러 가지 선거할 때는 연설할 때는 크게 목소리 냈지만 또 이제 개인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셔서 저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한 건데 저는 그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문제라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식의 그런 태도나 즉시적으로 어떠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분에 대해서 좀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안규혁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말싸움에 능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싸움이 아니거든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상대방을 제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 논리적인 허점이나 모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토론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 말싸움을 못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점은 이 상황은 말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준비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았다. 또 세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저런 개인적이고 유치한 감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조금 훈련이 덜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김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화법이나 태도 말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포지셔닝이 좀 애매했다는 측면이 좀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부진의 배경이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예,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네. 호남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문제나 아니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호남 민심에 거스르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끝장 토론을 이제 문재인 후보랑 제안을 했는데 네. 실제로 앞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철학과 노선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건데 사실은 끝장 토론을 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5번에 걸친 토론회 때 입증이 된 겁니다. 특히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식의 소위 말한 나쁜 단어를 본인 스스로 입을 통해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몰랐던 국민한테 안철수 후보가 갑철수구나 또는 MB 아바타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땐 전략 미스이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발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도의 문제나 이미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토라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과연 저런 분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고요. 더불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치원 문제 나왔을 때요. 병설 단설 네. 유치원 논쟁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이 아마 안철수 후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이 가장 빠른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좌진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이요. 보좌진 문제와 그다음에 부인의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면 좋은데 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두둔한 것이 결국은 저분이 지금 이제 좀 번지수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진에 빠진 안철수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통합정부 구상 그리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이슈로 내건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영상 준비했는데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과 개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인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 바꾸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이제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교욱 위원장님. 저 발표 내용은 내용이 국민통합 있는데 그것도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관심사는 저 통합정부 추진 주체가 바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라는 겁니다. 네. 그분이 또 등장을 하셨는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하신 게 이제 협치와 통합, 그렇죠? 그게 이제 주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취임식도 안 하고 뭐 이임식은 물론 없습니다만 취임식도 안 하고 바로 이제 해도 약식으로만 아주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도록 하겠죠. 그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리 이거를 짜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포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합위원회는 마땅히 차기 정권을 조속하게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위도 이번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고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역할을 지금 이제 뭐 수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기자회견을 한참 하든가 아니면 끝나든가 했어요.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아마 입장 발표를 한 것 같은데. 하셨겠죠. 예. 어제 그 최명길 의원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동안 이제 경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안철수 후보가 높이 사서 함께 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따지고 들어볼 게 있는 것이 그동안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박했어요.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좀 거칠게 나온 면도 있었었는데 그동안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선거가 잘못돼서 당을 분열을 시켜서 야당이 저렇게 됐다는 그런 면피용으로도 얘기하는 것이지 실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당 대 당 통합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당을 깨고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통합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한 사람이 장본인이 안철수 대표인데 그걸 어디다가 그 책임을 갖다가 딴 데로 넘기려고 합니까? 저런 말씀을 이미 1년 전에 하셨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를 대선 중에서 돕겠다고 가셨습니다. 자, 박성규 위원장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치인은 참 변화무쌍하구나. 정치인의 마음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죠. 제가 아예 단순히 뜻을 이해하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정치 행위는 최선을 추구하지만은 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차선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그 숙명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그 미래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끌고 가는 미래가 낫다고 판단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저런 비난도 했지만 또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보면서 좀 아쉬움은 좀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 저도 뭐 정당인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공학적인 연대 안 하겠다. 예. 인위적인 연대 안 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급한 절박한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지점이 바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걸린 것이죠. 국민이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건 뭐죠? 기성정치,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정치권 싹 좀 바꿔라. 잘못된 부패, 기득권 사회 구조 싹 좀 바꿔줘라. 거기에 정치에 때묻지 않는 안철수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줬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제법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다 무너진 새누리당 저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쭉 줬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봤는데 가까이에서 이제 좀 현미경을 들이대고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 본인의 요인에 기인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은.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노력 당연하겠지만 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요. 죄송하지만 안철수 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중간지대에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봐가지고는 국민이 마음 다시 갖기 어려울 그럼 거예요. 이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네네.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고 지금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큰 영향은 저는 주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은 승부수는 아닌 게 되네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승부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객관적으로는 효과가 나기 어려운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마지막 단계 지푸라기 잡은 거거든요. 지푸라기가 생명 구할 수 있을까요? 왜요? 본인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때는 다른 쪽의 역할이 있었어요. 김종인 전 대표 굉장히 훌륭합니다. 카리스마 있고 그 복잡한 민주당 내 사정을 정리해서 총선에서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됐냐면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에 개판이 있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실망시켰고 너무 그것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도 뭐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런 실수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실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후보가 천하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자, 노영희 변호사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종인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지금 뭐 위원장으로 지금 이번에 수락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철따라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사실 많이 보여주셨었고 또 그분이 가지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력 지향적인 그러한 그 부정치의 모습을 조금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뭐 합류하면은 어느 정도의 의지가 되고 워낙 예, 예.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조직을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국민들이 이 김종인 이 위원장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치 노선이라던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정권의 개혁 모습이 참신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답답한 한 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당에서는 사퇴하라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대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지난 28일에는 바른정당의 이은재 의원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 탈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정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아놓고 막판에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어떤 흔들기를 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은재 의원의 탈당의 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반박 들어보셨는데 이 문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1일입니다. 그 당시 이은재 의원은 홍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정도인가요? 시간이 지났으니 애초에 마음부터 나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바뀌면서 지지선언을 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자, 김현 대변인께 뭐 같은 정치인이시니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은재 의원은 사퇴하세요라는 발언으로 꽤 국민들로부터 홍역을 좀 치르셨죠? 관심이 됐던 분인데요. 그 결례가 안 된다면 이은재 의원의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누군가요? 감옥에 계시는 최순실 씨가 떠오릅니다. 지금 투표를 하겠다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주일 상간에 저렇게 입장이 바뀌고 특히 이제 그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과 집단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은재 의원님은 사실은 그 이제 최순실의 따님인 그 정유라 건과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두둔했던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좀 실망을 좀 끼쳐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유승민 후보께서는 정당 역사상 있지 않다. 그 후보를 뽑아놓고 지위를 흔드는 것은 사실은 저희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뽑히고 나서 네. 당내에서 흔들기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까지 간 건데요. 유승민 후보께서 지금 뭐 저희 이제 TV 토론회 때 경제 문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했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결국은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책임졌던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집단과 세력이 정말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정당의 역사를 세운다고 친다면 유승민 후보 역시도 자유스럽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몇 마디 말을 잘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네. 이런 시대는 저희는 뭐 끝났다고 보고요. 진정성 있게 자신의 정책을 내고 그 지지하는 세력과 집단의 이익에 그
그런 정책과 노선을 내야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앞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 당의 정체성과 그 지지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는 그 정당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고착 상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은재 의원의 약간 입장이 달라진 듯한 모습 저희가 좀 다뤄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김무성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의 모습인데 바로 어제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뭐 지금 단일화를 주장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인가라고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의 TV 토론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역시 실력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제일 잘 이끌 후보는 유승민이다 하는 것을 이미 판정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단일화를 주장했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도록 우리가 최선도에 나서 유승민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잘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 잘 키워가지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박성규 위원장님. 네. 글쎄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좀 저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저하고 똑같이 이해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네요. 네. 유승민 후보의 주장 일리 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인 절차 통해서 뽑아놓고 후보 이렇게 흔들어도 되느냐. 반면에 사퇴론 내지 단일화론 주장하는 의원들 얘기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뽑아놨는데 그래도 당의 존재 이유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후보에 가려서 후보와 함께 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대선 이후의 상황을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의원들의 걱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서 지지율 저렇게밖에 받지 못하면은 네. 바른정당은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기반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되면은 전 국민적인 정치인의 입지는 분명히 굳히면서 똑똑하다, 뭐 토론에 잘했다 하는 것 같으면서 본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단일화 얘기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유승민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파의 단일화, 좌파로 넘어가는 저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홍준표 후보와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그 얘기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인이 추구하는 것은 대의다. 대의가 뭐냐면은 좌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막는데 힘이라도 더 해줘야 하는 것이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명분이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렇다면은 유승민 후보가 지금은 결단을 좀 내려줘야죠. 여러 사람들 다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 이후에 재편될 이른바 우파 진영의 재건을 위한 어떤 걸음 속에서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대의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본인도 생각하지만은 당의 입장, 본인을 당의 후보로 추대해준 당원들의 저 충정,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김무성 후보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번 기회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다음번 기회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죠. 질문을 요걸 좀 바꿔서 네네.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바른정당의 지금의 이 모습, 지지율은 굉장히 저하되고 당은 약간 내분에 쌓인 듯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른정당의 모습인데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유승민 후보의 리더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를 뽑아놓고 흔들어대는 다른 당원들에게 있는 겁니까? 저는 당원이나 유승민 후보보다는 지금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 상황이 뭐냐면요. 자유한국당이 친박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국민이 정말로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뛰쳐나갈 때죠. 친박들이 중심되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15%가 넘는 지지율을 초반에 보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이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그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문제들 정리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들에 있어서는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실패를 했지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은 다시 추스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명분을 던졌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가치를 꾸려가는 데는 이쪽이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바른정당이 설 위치가 없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진보정당,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바른정당의 포지셔닝이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유승민 후보의 잘못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변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몫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후보의 결단을 더 촉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난관은 누구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안기호 위원장께 드릴게요. 누구 탓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누구 탓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이제 후보를 그 당에서 선출한 거 아닙니까? 자기 그 바른정당의 주자로 선출을 했으면 설사 당내에 저런 어떤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거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또 나아갈 방향을 의논하더라도 이거를 후보 입을 통해서 해서 보여줘야지. 저렇게 그냥 후보는 따로 냅두고 후보는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약간 흔들어대는 당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들리는데요. 그럼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유승민 후보가 지금 우리 박성규 위원장님은 유승민 후보가 뭐 입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말씀드립니다만 진보 대표 뽑는 거 보수 대표 뽑는 거 아닙니다. 각자 국민들이 가진 그 성향과 이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이라면 바른정당도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후보들을 숨가쁘게 쫙 훑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는 TV 토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TV 토론을 한 뒤 자고 나면은 막 기질들이 요동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에서 많은 분들이 TV 토론에 관심 있게 본다는데 그런데 후보별로 보면은 저거는 좀 아니지 않냐는 최악, 월스트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순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저는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예.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글쎄어라 유승민. 세 사람이 힘내세요. 한것 같아. 제가 문 후보를 지원했다. 저는 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소신과 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5명의 대선 후보의 모습 보는데 아마 대선 후보 진영 또는 대선 후보가 머리를 감싸면서 내가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모습만 저희가 골라서 보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시면 저 얘기 저 정도 영상을 봤으니까 됐고요. 각자 이 후보, 그러니까 자기 당 후보를 떠나서 이 후보의 이 모습은 정말 좋았다더라. 그러니까 베스트 장면을 한 사람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먼저 내가 김현 대변인께 꼭 문재인 후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당 후보의 이 모습은 진짜 나는 괜찮았다고 봤다라는 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안 좋았던 태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안 좋았던 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직전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과한 모습. 예, 사과한 모습이 좋았고 또 사과를 받아들인 유승민 후보의 모습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시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TV 토론을 5차례 TV 토론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그 정말 국민들한테 후보의 자질과 그다음에 정책과 노선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34% 많이 볼 때 가장 그 많이 봤던 시기가 34%였다고 그 분석이 나왔. 30%가 아주 훌쩍 넘어갔습니다. 넘을 정도로 지금 이제 TV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네. 여기서 한마디와 한 태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고요. 실제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전에 이제 토론을 했는데 저는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그 TV 토론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후보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나 말씀하시는 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과감 없이 매 토론 때마다 보여준 모습이 아마 이번 토론 때 가장 좋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다른 분들 짧게 1분씩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떤 모습이 가장 좋았다라고 좀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멋있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고장난 세탁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있었고, 또 어젠가 그전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함축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을 줬다는 네, 건가요? 자, 안규혁 위원장께서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고 좋았다고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예, 저도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그 셀프 디스 한 부분에 대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 착한 양반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지난 우리 토론에서 그 유승민 후보와 서로 정책 공약이 같아지니까 서로 동의하고 격려해주고 네. 그런 부분들은 참 대선 후보로서 훈훈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가 과거에 사실 우리 그 정의당 뭐 노동당이 계속 그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다당제로서의 어떤 다양한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걸 버텨봤을 때 이번에는 좀 끝까지 농론하셔서 네, 많은 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규 의장께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장면이 어떤 걸로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구한테서도. 월스트만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월스트도 사실은 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토론회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지식 보고자 하는 것 아니거든요.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꿰뚫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철학과 비전과 소신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번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그걸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나마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은 아니고 네. 사실은 전교조 문제나 강성 귀족 노조의 문제나 사형제나 이런 문제들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에 이제 논의할 때가 된 문제들입니다. 그런 이슈들을 꺼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공이 그 부분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좋게. 그 네. 모습 자체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의제를 던진 것 자체가요. 예. 자, 요거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김현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앞서가는 후보 진영에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당 후보 말고 다른 당 후보 한 분을 좀 고르셔서 이분 TV 토론할 때 이렇게 좀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하는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후보의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TV 토론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네. 강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략을 잘못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철수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목소리를 본인이 이제 연설할 때는 그렇게 이제 강한 톤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TV 토론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보신의 그런 그 본인의 그런 그 뭐랄까 장점을 좀 부각시키고 타인을 좀 배려하는 그런 TV 토론에 임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보면은 그 부정적인 언어를 스스로 표현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식이어서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극복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